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말투 하나만 바꿔도 인사평가가 달라진다. 그냥 직장인. 팀장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센스 있는 직장인. 팀장님, 지금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볼수록 기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메이크업 말투 3단계 전략. 직장인 자기계발서 1위. 모든 관계는 말투에서 시작된다. 위즈덤 하우스 미디어 그룹.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엄마!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지금 쓰고 있는 가글 사용 후 확인해 보셨나요?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쉽게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부산의 한 영구 임대아파트에서는 이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이 다수인 입주민들 자신의 집에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가구가 많은데 경비실에만 에어컨을 설치하는 것은 그 전기 사용료를 입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형평에 맞지 않다는 겁니다. 1,500여 가구가 입주한 해당 임대아파트에서 경비초소 9곳에 에어컨 전기 사용료를 분담해봐야 아마 한 가구당 한 달 몇백 원 수준에 불과할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유는 전기 사용료가 아니겠죠. 나도 못 쓰는 에어컨을 경비 주제에 이런 마음 아닌가요? 그런데 경비는 그 거주민들의 공동의 이익에 복무합니다. 전기세 아끼자고 건널목 신호등을 끄지 않듯이 공동의 치안과 안전을 위해 일하는 분들은 그 공간의 인적 인프라죠. 나도 어려운데 경비 주제에 그런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하면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그런 대접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휴일날 출근하면 억울하잖아요. 네.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요. 억울해도 제가 알 바 아닙니다. 왜 물어보신 건가요? 약 올리려고. 자, 오늘은 아마 성공하셨네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첫 뉴스는 뭡니까? 네, 계속해서 외교안보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외교안보사령탑인 맥메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이 일명 한반도 위기설을 부인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북한과의 전쟁이 가까워졌다라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건데요. MBC와의 인터뷰에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군사 충돌도 없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중국을 포함한 관련국들과 함께 외교 경제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지난주에 나흘 연속으로 발언 수위를 높여갔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요. 어제 하루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최근에 이
말전쟁 덕분에 본인이 코너에 몰렸던 러시아 게이트 여기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죠.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예. 그리고 중국에 대한 무역 압박의 명분도 만들었고 말전쟁을 하고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어서 이제 수위 조절에 전방위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장관, 국방장관 모두 그런 메시지를 내고 있죠. 네, 공동 명의로 언론 기고문 실어서 눈길 끌고 있습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공동 명의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문을 낸 건데요. 평양에 책임을 묻고 있다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내용들을 보면요. 미국은 북한과 협상할 의향이 있다라면서 다만 북한은 선의를 갖고 협상할 의지가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두 장관은 미국은 북한 정권 교체나 한국의 통일 가속화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불가침 약속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북진하지 않겠다는 거죠. 예. 뉴스공장에서는 사태 초기부터 이게 전쟁으로 갈 리는 없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막 나와요. 미국에서 대부분은 지금 최근 며칠 동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내보낸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폼페이오 CIA 국장 같은 경우에도 폭스 뉴스와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미국과 북한이 핵전쟁의 문턱에 있다고 사실로 가정하는데 나는 우리가 오늘 그 상황에 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어떤 정보도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자기들 대통령이 그랬죠. 네. 일부가 아니고. 대놓고 이야기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일부가 아니라 자기들 대통령, 자기 행정부, 자기들 국방장관이 했던 말이죠. 이건 시민사회에서 혹은 미국의 야당에서 주장했던 게 아니니까, 뭐랄까요, 이거, 유체이탈 합법이죠. 그런 정보가 없다고 지금 와서 말하면 뭐합니까? 실컷 떠들어놓고. 네, 그래서 전직 국방 및 정보수장들도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강경 발언에 대해서 비판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외교적 선택 공간을 좁힌다라는 지적인데요. 뿐만 아니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MBC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긴장 고조 발언을 매우 우려한다면서 자신이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벼랑 끝 전술은 사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하던 얘기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도 벼랑 끝 전술이라고 불러야죠. 그런 말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또 말을 줄여야 된다라는 내용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말을 줄여야 된다. 네.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네, 리언 파네타 전 국방장관도 CBS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말을 줄이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고요. 또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 국장 같은 경우에도요. 더 절제된 언어를 선호해야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말하지 말라는 거죠. 경각심이 이제 미국에서는 저러는데 국내에서는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우리 언론, 보수 언론들도 그랬는데 이제 머쓱해진 거죠. 미국 내에서도 전쟁 얘기 그만하라고, 말 좀 그만하라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판들은 우리 언론이 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쟁 나면 다 죽는 거 아닙니까? 네, 뉴스공장이 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전문가가, 우리나라 전직 국방장관이, 우리나라 전직 안보 관련 전문가들이 나와서 왜냐하면 우리 땅에서 다 죽는 거잖아요. 우리는 저쪽에서는 한참 떨어진 거지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그렇게 막 화도 내고 난리치고 인터뷰도 하고 외신하고 만나고 성명도 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건데 국내에서는 아주 조용하고 거꾸로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 땅에서 벌어질 전쟁에 관해서 미국 대통령 말 너무 많다.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고 전쟁 안 날 건데 왜 그러냐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직 국방장관들은 뭐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네이버의 포털 같은 걸 오늘 아침에 봐도 모바일 버전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한반도 8월 위기설 분수령이다. 이제 미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면 전쟁으로 급속도로 치달을 수도 있다. 예. 모르는 이야기. 북한 전략군이 3년 전 이동식 발사대 100대 미사일 800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북 제재를 중국이 어겨서 대부분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전제로 한 혹은 뭐 미국의 전쟁설에 대한 이야기를 네이버 첫 화면에 쭉 싣고 있어요, 여전히. 누가 이 메일 화면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뉴스를. 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요, 4일째 소위 말폭탄 공세 멈춘 상황입니다. 어제 미국에 대한 정부나 당 혹은 군의 새로운 위협 성명도 발표하지 않았고요. 대미 위협보다는 내부 결속에 치중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뭐 북한도 이제 수위 조절하는 것이고 미국도 수위 조절을 하는 것이고 사실은 이런 말폭탄을 쏟아낼 때도 자기들끼리는 뒤에서 만나서 얘기하고 있었고, 예. 미국에서도 이제 그 대통령 말이 너무 많고 말줄이라고 얘기 나오고 이게 뭐 외교적으로도 안 좋고 전술적으로도 나쁘고 이런 비판은 우리 언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는 이런 뉴스가 지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네이버 첫 화면에 지접해 있는 거는 대부분 전쟁 위기설에 관한 제목들이에요. 왜 이런 제목들을 뽑나 모르겠어요. 초기 화면에 계속해서. 자, 북한은 그렇고요.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보죠. 예, 중국 어제 이제 북한과 미국이 이렇게 말전쟁을 하는 사이에 관람석은 중국에 있었다라고 했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압박을 하겠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은요, 오늘부터 북한산 석탄과 해산물의 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석탄의 최대 수입국인데요. 수입 중단 광물에는 석탄을 비롯해서 철, 철광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북한산 수산물 수입도 전면 수입 금지 대상에 올렸습니다. 중국 상무부는요, 이번 조치가 지난 5일 찬성표 던진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집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 이면을 우리가 해설해 주지 않는데 사실 북한 전체 수출액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게 맞긴 맞아요. 네, 석탄이. 근데 중국은 북한에서 석탄을 수입할 때 얼마까지만 수입한다는 상한선을 두고 있었어요. 예, 그렇죠. 750만, 연간 750만 톤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수출 상한선을 다 도달했어요, 이미. 예, 제재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제스처예요, 제스처. 그러니까 중국도 이제 트럼프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우리도 제재를 한다고 이렇게 모양을 갖춘 건데 실제로는 더 수출할 것도 없다고요. 예. 3분의 1이다 아니다 뭐 지금 중국도 압박하고 북한이 코너에 몰렸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미 올해치 다 수출했어요. 더 수출하고 싶어도 어차피 수출 못하는 거고 이러다가 이제 1년 있다가 풀겠죠 또. 1년이 아니라 내년이나 뭐 조용히 풀겠죠. 과거에도 짧게 원유 공급도 중단한 적이 있긴 있었거든요. 예. 여하간 다들 북한도 미국도 중국도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겁니다. 말전쟁을 하고 뭐 대북 제재를 하고 이제 석탄도 이제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고 하고 하는 것도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조치다.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털에 이렇게 전쟁이 임박한 듯한 위기설이 전쟁 위기가 닥친 듯한 뉴스를 도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이면을 보도해줘야지. 자, 또 관련 뉴스가 또 있습니까? 오늘 다 네, 끝났나요? 중국 관련된 뉴스 좀 더 전해드리면요. 중국은 또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국이라는 변수가 개입돼 있는데요. 분쟁 지역은 둥랑 지역입니다. 중국과 인도, 부탄 세 나라의 국경이 만나는 곳인데요. 이 지역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로 중국과 인도 간 갈등이 심화돼서 양국군이 2달째 대치 중입니다. 저희 한번 다뤘었죠. 예. 중국과 인도의 그 국경 분쟁 지역이 우리나라보다 더 넓다고 해요. 예. 맞닿고 있는 데가 워낙 넓으니까요. 우리나라보다 넓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인도를 지원하는 거죠. 예, 중국의
어떤 군사적 확장 혹은 뭐 지금 G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인도에 계신 그 특파원하고 통신원하고 저희가 인터뷰한 결과 그 지역은 겨울 되면 너무 추워가지고 무기가 작동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겨울 되면 다 끝날 거라고 그런 얘기도 있었죠. 예. 어쨌든 이것도 좀 힘겨루기죠. 예. 근데 사실 인도가 군사 대국이에요. 중국하고 인도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은 군사 대국이고 인도는 아닐 것 같은데 인도도 핵 보유국이고요. 인도가 군사 대국 4위입니다. 4위. 중국이 3위고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예요. 인도는 핵무기도 있고 인공위성도 있고 사실 무기도 굉장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전쟁을 하면 여기서 세계전쟁이 되는 거죠. 위기가 정말 고조되고 예. 있는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둘이 전면전 안 한다는 겁니다. 중국과 인도가 전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구도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왜 그러면 이러는지를 좀 해설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해설해 준 뉴스는 없네요. 어쨌든 전쟁으로는 안 간다, 여기도. 라고, 전망하는 바입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어제 국회에서는 국방이 열렸습니다. 국방위에 출석한 송영무 국방장관은 사드 임시 배치를 최소한 올해 안에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배치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 거쳐야 한다고 선을 그었고요. 북한이 실제 괌을 타격할 가능성은 낮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건 이제 올해 안에 마치겠다는 얘기는 임시 배치를 하라고 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근데 아직도 임시 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예. 일부러 늦추는 것도 있죠, 사실은. 예. 왜냐하면 최종 배치는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하는 거라고 못 박아뒀기 때문에 아직 1년 정도 시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북한의 7차 실험 때문에, 미사일 실험 때문에 임시 배치를 하라고 한 상태인데 그 임시 배치를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닙니다. 예. 다음 뉴스는요? 네, 국정원 개혁위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 개혁위는 어제 국정원 댓글 사건에 참여했던 민간인 30명에 대해서 검찰에 수사 의뢰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댓글 외곽팀을 운영했던 팀장 30명의 신원을 확인한 건데요.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위의 권고를 받아서 바로 수사 의뢰할 전망입니다. 예, 30명밖에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이게 뭐 시작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꼭 수사를 해야죠. 그리고 몇 차례 계속 언급했습니다만은 개신교단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혹은 개신교회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고, 혹은 개신교 목사 일부, 네. 가 관련된 듯한, 네. 어느 정도 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련된 듯한 정황은 초창기부터 계속 있었다. 예. 아이디부터 그렇고 꼭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도. 사실 이 종교단체 혹은 뭐 종교인들까지 확대되면 이건 뭐 또 다른 양상이거든요. 민간인들, 뭐 전직 군인들 이런 분들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 종교단체가 여기 개입해서 같이 했다면 이건 전혀 다른 양상이죠. 예. 하지만 꼭 짚어봐야 된다. 자, 아직도 시간이 2분 정도 남았습니다. 몇 개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 넘겨받은 검찰은 4년 만에 댓글 사건 재수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래라면 재판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는 30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달 말 선고가 예정된 원 전 원장 재판을 다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증거가 나왔으니까 재개할 가능성이 있겠죠. 상당히. 자,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대법원 확정 판결이 그냥 났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너무 길어지고 있죠. 본인 입장에서는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일부 파기환송을 한 것이 도움이 될 줄 알았더니 예, 그게 아니라 이제 더 큰 처벌에 직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순요. 네, 자유한국당이 어제 MBC 경영진 옹호에 나섰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 교체를 시사한 이호송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서 즉각 사퇴를 요구했는데요. 만약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를 검토하겠다고 으름장도 나왔습니다. 자신들이 집권하던 시절에 이제 KBS 정현주 시장 쫓겨난 게 첫 번째죠. 예, 그리고 나서 MBC, YTN 대량 기자를 대량 해고했죠.
혹은 전혀 상관없는 보직으로 보내버린다든가. 예. 지금도 여전히 그런 여파에 속해 있습니다. MBC 같은 PD들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관리하게 한다든지 탐사보도 프로그램 만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을 부동산 관리하게 한다든지 전혀 관련한 업무에 그리고 이제 자신들에게 충성하는 사장들 앉혀놓고 지난 겨울 내내 대략 국민 한 10% 정도만 대변하는 친박 집회를 반영하는 찬양하는 방송을 만든 게 다 본인들 아닙니까? 예. 네, 실제로 그래서 그분들이요 응원하기 위해서 MBC 앞에 찾아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을 망친 당사자들이 예, 지금 공영방송을 무너뜨린다고 나선 게 저는 너무 웃깁니다. 네. 왜냐하면 9년 전에는 방송국의 구성원들 해고하고 자천시키면서 정권이 원하는 사장을 자신들이 앉힌 거고요. 지금은 그 방송국의 구성원들이 스스로 나서서 정권이 앉힌 사장들로 나가라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히 반대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공영방송을 무너뜨린다고. 예. 뻔뻔한 것도 정도가 좀 있어야 될 텐데. 이 관련 뉴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SBS가 이완용의 전체 재산 규모를 처음으로 확인했다라는 보도를 했는데요.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거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는데, 하지만 이제까지 친일재산조사위가 환수 결정한 이완용의 땅은 이완용이 소유했던 토지의 1%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1%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런 얘기 하느냐 하는 목소리가 항상 있는데 보면 보수진영 일각에서 보수진영에서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보수진영은 오히려 그런 걸 찾아내자고 해야 되는 거군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프랑스에서 나치 점령 직후에 유명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천재 작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생각 안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나치에 부역을 한 거죠. 이 천재 작가라 불린 사람이. 그래서 레지스탕스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에서는 지식인들이나 작가, 언론인들이 레지스탕스에서 많이 활동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철학자들을 총두고 나간 거예요. 예. 물론 언도에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재라고 봐주자고 구매운동을 했는데 드골이 사형시켰어요. 그냥. 예. 일종의 과거사 단죄. 네, 드골이 진짜 보수죠. 예. 반면 우리 보수는 정반대로 친일을 했던 세력에서 출발을 했고. 어쨌든, 왜 아직도 이런 걸 하느냐. 사실은 오늘 8.15니까 이거 얘기만 하고 끝내죠. 독일, 프랑스 뭐 이런 간간히 뉴스 나오잖아요. 뭐, 90세 할아버지를 감옥에 보내. 법정에 세웠다. 뭐 이런 자료들이 나오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 부역했다고 사형당한 사람이 10,000명이 넘어요. 사형. 일제 친일했다고 사형당한 사람 우리는 한 명도 없습니다. 10,000명 사형됐고 감옥 간 사람이 40,000명인가 뭐 그래요. 몇만 명이 갔고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처분한 게 이제 언론인들이거든요. 예. 나치 찬양하는 기사를 실었다. 그러면 그 언론사는 다 폐간을 해버렸고 그런 기사를 쓴 언론인들은 감옥에 갔고 나중에 그리고 그 중에서 중하면 언론인도 사형시켰어요. 예. 그리고 그 언론사들이 쓰는 건물들은 이제 언더에서 레지스탕스 선문 만들던 사람들한테 그 건물을 줬어요. 아예. 그렇게 청산을 하고 지금도 추적을 하죠. 프랑스에서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모리스. 이거 안 나십니까? 모리스. 갑자기 하려니까. 모리스 파퐁이라고 파리의 경찰국장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자기는 레지스탕스 출신이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2차 대전 끝나고 한 40년인가 지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유태인을 캠프로 보내는데 사인한 문서가 나온 겁니다. 달랑. 그거를 찾아내서 40년 만에. 이 사람 감옥 갔어요. 10년 동안인가. 예. 어쨌든 우리 언론사들은 친일 기사를 수없이 냈지만 예, 폐간되지도 않았고 해방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친일파 기사를 썼다고 감옥에 간 언론인도 없습니다. 예. 어쨌든 그 돈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이 그 정도라는 거고요. 계속 추적해야 되는데 추적도 사실상 멈췄다라는 겁니다. 다시 해야죠.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왜 아직도 하느냐? 한 적이 없으니까요. 아직도 하는 게 아니라 한 적이 있었어야 멈추죠, 제대로. 자, 보수정권 시절에 멈췄던 친일 재산을 추적하고 다시 찾고 환수하고, 왜냐면 애초에 자기 재산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나라를 넘기고 일제 부정한 대가를 하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 시야에서 받아낸 거거든요.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되돌려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됐나요? 네. 네. 이제 휴일이니까 쉬시고요. 전 나머지 2시간 해야 되겠네요. 네, 이제 1시간 반 남았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똥? 제겐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미궁 대장사랑. 빅똥의 추억 미궁 대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대장사랑. 미궁 장사랑 이름 바꿨어요. 프로바이오틱스 12종 추가. 미궁 대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2017년 쿨 썸머 바디로직 라이트 출시. 통기성이 좋아 땀 걱정 없이 한여름에도 쾌적하게. 입은 듯 안 입은 듯 가벼움의 신축성은 그대로.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칠 음악이죠. 네. 상암동 본드. 국정원 댓글 사건을 세상에 처음 알린 폭로한 김상욱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상욱입니다. 네. 본드 김상욱. 그래서 본드는 물건과 물건을 붙이는 그 본드가 아닙니다. 예. 자, 이제 댓글 수사 민간인 30명 넘겼다고 하는데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근데 서버에서 찾아낸 거잖아요. 대부분. 이걸 서버에서 찾아냈는지 아니면 직원들 조사를 통해서 확보한 자료인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 그렇구나. 언론에는 서버라고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이군요. 예.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아니, 뭐 서버라고 삭제를 못하나?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0명 있었는데 70명 지우고 30명 남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서버는 삭제를 못합니까? 메인 서버는 삭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서버에서 이 30명을 확보를 했다면, 꼭 서버에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면 그 외부 인사들을 자기가 포괄적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달지 그렇게 관리를 했달지 하면은 이제 드러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버에 다 남아있지 않을 수는 다 기록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서버에 남아있다가 삭제된 거는 없다. 삭제는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부서가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메인 서버는 또 이게 최고 정보기관 아닙니까? 국정원이. 그래서 그 메인 서버는 절대 삭제가 안 되는 걸로 예전에 그 98년도에도 북풍 공작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북풍 사건 조사해서 그때도 이제 여러 명을 사법 처리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결국은 메인 서버에서 찾아낸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주 민감하거나 나중에 자신한테 피해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을 메인 서버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것이 수기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전부 이제
이게 메인 서버에 남는 것은 개인들의 컴퓨터에서 한 번이라도 작업을 해서 결제를 올렸거나 출력을 했거나 저장을 했거나 하면은 전부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구두로 하지 않은 이상은. 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몇 번 그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왜냐면 제가 본 게 있기 때문에, 개신교에 관련 개인인지 뭐, 교회인지 혹은 뭐, 교단 차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신교 관련자들이 틀림없이 댓글 공작 초기에 같이 했던 게 거의 틀림없다. 그 아이디나 이런 걸 봐서는. 그런 그 이야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그런 게 이 서버에는 남아있지 않을까요? 그 교단 전체에 대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이 한 줄쯤 있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디테일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전체 어떤 보수 기독교계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아마 특정 있는 그런 돼 있을 걸로 봅니다. 그 정도 수준은 있을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물론 추정입니다. 예. 그 해당 부분이 아직 보도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계속 댓글 관련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궁금했던 거 두 가지 여쭤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얘기하다가 다 못 끝낸 게 뭐냐면 논두렁 시계 사건입니다. 예. 논두렁 시계 사건. 논두렁 시계 사건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명품 시계를 뇌물로 받았다가 사실상 뇌물로 받았다가 그거를 수사가 시작되니까 논두렁에 버렸다. 그래서 2009년입니다. 이게 이제 보수 언론뿐만 아니라 그 진보 매체, 뭐 국내에 있는 모든 매체에 사실 대서특필됐죠. 네. 예.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있었지만 뭐 아무도 믿지 않았고 제대로 보도되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정원이 장난을 친 거다라고 당시 수사라인이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이건 검찰이 설린 게 아니다. 그동안은 뭐 검찰이 장난친 거다. 국정원이 장난친 거다. 그랬는데 이인규 전 정수부장이 검찰이 한 게 아니고 이건 국정원이 한 거다. 뜬금없이 불쑥했어요. 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해 보자면 이건 국정원 작품입니까? 제 생각에는 협업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2009년 5월에 그러니까 원세훈 원장이 2009년 2월에 부임을 했거든요. 부임해서 그 최초로 아주 임팩트 있게 사회를 강타했던 게 이 논두렁 시계 사건인데 이게 그 이인규 중수부장 얘기대로 국정원이 개입을 했다면은 국정원 무슨 언론 담당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언론 담당은 그 가서 뭐 언론사들에 배포하는 정도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지 내용을 무슨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 당시 법조 담당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검찰 담당이 수집을 했을 것이고 국정원의 검찰 담당 검찰 담당이 수집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보고서화 돼서 단편으로 올라가면 그걸 종합하는 부서에서 이제 종합을 합니다. 종합하고 나서 종합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소위 말하는 지금 개념으로 하면은 최근 개념으로 하면 융합이죠. 융합. 이걸 이제 이 보고를 했을 때 이걸 터뜨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영향력 평가도 하게 돼 있고 그래서 그걸 원래 미리 합니까? 미리 하죠. 그래서 또 전직 대통령의 직전 대통령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은 국정원이 개입했다면 단지 언론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그렇죠. 검찰도 하고 보고서 작성 부서도 했을 것이고 그 내용은 청와대에 반드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 바로 직전 대통령이죠 그때가. 그렇죠. 얼마 지나지도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죠. 근데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이런 언론 플레이를 시작하려고 하면 부서에서 뭐 한두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각 부서가 이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도 미리 하고. 그렇죠. 그러면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시나리오 3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 1, 2, 3은 아니고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민적 이미지를 아주 강력하게 훼손을 한 문구였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건 아마 그 문구 자체도 원투쓰리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원장한테 보고하고 원장도 청와대에 이건 사후 보고가 아니고 사전 보고하고 사전 보고를 해야 할 수준의 일이었다. 예, 흘렸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아마 뭐 지금 뭐 그 당시에 수사 라인이 보면 이인규, 홍만표, 우병우 이렇게 작년에 사회를 흔들었던 분도 계시거든요. 두 분이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대검 중수부는 우리가 사회 전반에서 느끼고 있다시피 막강했죠. 예, 막강하고 정치 권력에서 독립된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틀림없이 또 유기적으로 국정원과 검찰이 유기적으로 했을 거다. 그런데 주도를 국정원이 했다는 얘기인가 보죠? 이 검찰 얘기는? 주도를 국정원이 했다라고 2015년 2월에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제 국정원 주도했다. 사실은 그럼 자기들은 안 했다 이렇게 하는데 재료는 제공을 해야 밥을 하든지 김치를 담그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재료는 검찰에서 줬을 거다. 재료를 받아서 국정원이 스토리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노무현 전 대통령한테 대중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가짜 뉴스다라고 자기들끼리 만들어내서 근데 이제 상대가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리고 퇴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전직 대통령이니까 이 정도 사안이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입을 수 있는 피해 혹은 영향 이런 분석을 막 한다는 거죠. 영향 1, 2, 3, 4 뭐 이렇게. 이제 가능한 효과 이렇게 터뜨렸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보고를 했겠죠. 뭐 역풍 분석 이런 것도 역풍이 불 거라는 것은 보고를 안 합니다. 원래 보고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될 거라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면 하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보고는 안 하고 최종 검토본에서는 아마 이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민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이건 전직 대통령 사안이라 국정원장한테 보고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국정원장도 모르게 전직 대통령을 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칠 수 없죠. 전직 대통령인데. 바로 직전에 국정원의 직속 상관이었던 사람을 국정원이 이제는 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야. 그러니까 자의적으로는 어떤 원장을 제외하고 차장 이하에서는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범위를 넘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국정원 개인이 책임질 수 없는 범죄일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장이 보고되면 당연히 국정원장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의 수장으로서 전직 대통령, 바로 전임 대통령을 치는 일이니까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게 자연스럽다, 이제. 그렇죠.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장이 더군다나 당시에 원세훈 원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본인 모르게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모든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겁니다. 보고했을 것이고, 그래서 오케이가 나야 이런 정도 일들은 실행에 옮겨진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밝혀질 수 있을까요, 이번에? 어떤 거? 지금 말씀하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누가 이런 걸 만들어냈고 이걸 어떻게 실행했다 하는 것도 밝혀질 수가 있을까요? 보고 시스템 자체가 지난번에 우리 언론에 크게 보도됐던 박원순 제안 문건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전부 작성자 그다음에 보고서 내용이 남거든요. 이거 서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버에 사실 검찰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조사 내용이 그때 보도됐던 내용대로 실제로 무슨 논두렁에 버렸다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진술이 있었다면 또는 권양숙 여사님의 진술이 있었다면 그 내용이 적시가 돼 있을 거고 보고서에는 적시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 내용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만든 거다 그러면은 실질 진술 내용은 그냥 알지 못한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진술 내용을 가지고 사실 우리 언론에는 이렇게 저렇게 보도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겁니다. 실제로 이런 진술이 없거든요. 없죠. 예,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는 진술 자체가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완전히 창작해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그렇게 하겠다. 진술 내용은 없거나 또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련 내용을 살짝 이렇게 비틀어서 창작한 거죠. 논두렁이라는 게 얼마나 창작한 거죠. 자극적입니까? 이 논두렁이라는 멘트까지 해서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건 메인 서버에 남아 있을 겁니다. 아, 그런 것까지도 남아 있는다. 굉장히 자세히 보고하네요. 보고가 이렇게 수기로 써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직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어떤 전직 대통령의 신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어떤 대결에 있어서 보수가 다시 10년 만에 정권을 빼앗았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진보 쪽을 공격하는 한 가지 소재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첫 소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 촛불 시위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에 적의 수장의 목을 따라 이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네. 지금 정권 이명박 정부가 출범을 했는데 세국이 광우병 촛불 집회 이런 거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니다. 그런데 저쪽 수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했어. 배경이 뭐냐 그죠? 그 촛불 누가 사줬냐. 그렇죠. 무슨 초장사했다고. 네, 초장사했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거리에 나왔다는 거는 믿을 수가 없고 그 뒤에 세력이 있다. 근데 세력의 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타겟팅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사실은 숙청하려고 한 거죠. 숙청. 그죠? 그렇죠. 정치적 숙청, 그 다음에 개인의 명예를 아주 완전히. 그래서 구심점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려고. 그렇죠. 그런 가운데 동원됐던 첫 번째 공작이 이 논두렁 공작인 거군요.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명박 정부 초대 국정원장이 김성호 원장이었거든요. 근데 김성호 원장 때 발생했던 광우병 촛불 집회를 이제 국가의 위기 사태라고 보고 그 위기 관리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이명박 대통령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 7월에 이제 부임 후에 휴가를 가가지고 그때 고대 교우회 회장이었던 천신일 회장에게 저도 이 얘기는 이제 고대 교우회에서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 63 동지의 멤버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천신일 회장을 이명박 대통령이 되게 혼냈다고 그래요. 되지도 않는 사람을 국정원장에 청거해서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느냐. 그러니까 천신일 회장이 고대 후배였던 김성호 원장을 청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되지도 않은 김성호 원장을 경질하고 정말 훌륭한 원세훈 원장을 당시 행안부 장관을 국정원장으로 앉혀서 했던 것들이 충성파죠 완전. 했던 것들이 이제 여론 조작 그다음에 이런 그 논두렁 사건으로 댓글 사건 그 드러난 것을 보면은 본인들이 옛날 중앙정보부 시절에 중정부장으로 착각하고 지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정치인들도 전부 자기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입후보를 해라. 언론도 죽여라. 그래서 서로 그런 교감을 가지고 갔었던 그 인선의 배경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원세훈 원장이 했던 모든 행위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부 보고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었을 거다. 이 정보를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그마한 일도 공명심에서 보고를 하고 했을 겁니다. 또 재미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뭐 저는 전부 다 그 해명을 하고 국민 앞에 사과할 건 사과하고 또 법 앞에 처벌받아야 될 것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긴 한데 정두환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터뷰에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당연히 보고를 했을 텐데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책임을 묻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스타일상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살짝 발을 빼면서 지시하는 스타일이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저는 보고서로 메인 서버에 드러난 보고서로 입증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앞으로 뭐라고 했던 간에. 예, 왜 그러냐면, 그 보고는, 대통령한테 가는 보고는 배포선이,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제가 보고받는 보고서, 국정원 보고는 따로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보고서는 예를 들면 정무수석한테 가는 보고서, 민정수석한테 가는 보고서, 배포선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없는 보고서는 대통령한테 가는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메인 서버를 해보면 이제 사정을 아는 사람이 보면 알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이건 대통령한테 직보된 거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일부 담겨 있으면 그러면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을 면할 수 없죠. 최근 이제 시간이 다 되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아마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셨지만 저희가 또 요청을 드릴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최근에 이 그 국정원 TF 적폐청산 TF가 13가지 프로젝트 리스트를 만들고 이제 진행하고 있고 가장 먼저 댓글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국정원 내부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뭐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한마디씩 하지 않습니까? 나와서 지금 노출되고 하셨으니까. 워낙 많은 직원들이 연루가 된 걸로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연루돼서 혹시 자기도 피해 오지 않을까?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위기도 있고. 예, 모든 사회 악의 근원, 적폐의 근원이 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매도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는데 국정원이 하지 않은 것조차도 국정원이 한 것으로 비난받고 있다. 또 직원들은 자기 일만 이렇게 되게 묵묵히 해왔는데 이제 그렇게 전부 다 매도당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도 하고 있는데 개혁은 이번 기회에 해서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내야 된다라는 공감대는 전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바꾸긴 바꿔야 된다는 생각. 예. 저는 지난 2012년 대선 즈음에 방송을 하다가도 그런 얘기를 한 기억이 나는데, 아니, 그 엘리트들이 선발해가지고 국가의 정보, 국가의 안위를 다루는 기관인데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이렇게 스스로 부끄럽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가 쪽팔린다는 표현. 네. 그렇죠. 국정원 직원 스스로 쪽팔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부심, 자존감이 훼손됐다라는 데서 이 댓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 첫 번째거든요. 예. 20초 남았는데 마지막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까? 제가 국정원 댓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게 한 장본인으로서 국민 여러분들이 제가 그렇게 했던 것은 국정원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도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을 이뤄내고 정말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보기관으로서 바로 서는데